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이 재개됐습니다. 그간 최대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을 돌면서 민생 점검에 나섭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워크숍에서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했고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본인과 부인, 장모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제주 지역엔 가로수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간 등 제주 일부 지역엔 하루 동안 5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역대 회동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때였는데요. 그게 18일입니다. 내일도 안 만나면 그 기록마저 넘기게 됩니다. 자,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되는 거냐, 또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깊었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죠. 신구 권력이 바짝 날을 세울수록 국민 통합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측이 물밑 조율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 배경부터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이철이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의 소통 채널이 재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뒤 날선 공방을 벌이며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회동 문제는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대화 재개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는 청와대의 요구에 윤 당선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갈등이 계속된다고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강행 인사는 돕지 않겠다고 했죠. 감사원장 입장이 왜 중요한지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는 기자에서 따져보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정치 공방에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판단한 모양입니다. 일자리와 민생 당장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에 있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을 마친 뒤에는 예정과 달리 자리에 남아 국제경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직접 지역을 돌며 민생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소외계층을 챙기는 컨셉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출범 직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지지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자 민생 집중 전략으로 동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30일까지 각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안을 취합한 뒤 선정 작업을 거쳐 취임 직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 측이 가장 큰 갈등을 보였던 게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는데요. 자, 우선 지금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담아서 이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법엔 감사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먼저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하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 나와도 만약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마지막 임명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청와대가 당시 변호사로 있었던 이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검찰총장을 이 감사위원으로 좀 제청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당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 제청권이 임명권을 혹시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 헌법상 주어진 제청에 관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김호수 감사위원 카드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이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질의를 받은 바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네, 한번 들어보죠. 이 제청 단계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누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임명권자하고 제청권자가 잘 협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뭐 추천하는 인사가 무조건 다 비적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인데요. 그런데 최재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위원이 임명되기도 했고요. 줄곧 감사원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선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최 원장이 무리하게 제청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문제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을 했을까를 짚어보면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시 한번 또 감사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이게 우리 업무 성과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은 그게 어떻게 감사원의 업무 성과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려운 중에도 해낸 일 아니냐 이렇게 취지로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원전뿐 아니라 태양광 사업 등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새 정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야당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1명만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임명해도 이 주요 감사 계획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종족수인
4명을 네.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계획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반응이 있습니까? 이게 애초에 강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위원이 공석 상태에도 뭐 즉각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네. 대선이 끝난 뒤까지 좀 기다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속으로는 이제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으니까 네, 좀 네. 당혹스러운 그런 속내는 있을 겁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을 위한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만큼 두 사람의 회동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문제, 한국은행 총재 임명 문제, 감사위원 임명 문제,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문제 등으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한은 총재는 일단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감사위원 임명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길 것이고, 또 박 장관이 조금 한 발 물러나면서 한 차례 취소됐던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다시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무실 문제가 아직 남은 건데 가능성이 커진 회동에서 이 문제도 해법을 만들어낼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45일 후면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에서 야당이 됩니다. 정권을 넘기기 전 특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172석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은 특별검사를 최종 낙점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을 앞세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 정부를 임기 초부터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각각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윤석열 당선인 본인, 허위 경력 기재 등 부인 김건희 씨와 부동산 불법 투기 등 장모 최모 씨 관련 일명 본부장 의혹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윤 당선인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44일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안에 특검법 처리와 특검 임명까지 무조건 끝낼 계획입니다. 172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추천, 대통령의 임명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발 비리수사 원천 봉쇄 꼼수이자 대선 불복이라며 절대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장동 비리 수사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특검을 한다면 새 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김혜경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무원이 경기도에 고발을 당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지난 대선 직전 경기도청 전 비서실 7급 직원의 폭로로 촉발됐던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배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감사에 착수해 관련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직원들의 진술을 받으면서 배 씨에게도 출석과 소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조사가 어려운 만큼 경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 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과 감사자료 제출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요즘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갈등하던 주민들도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모처럼 재건축에 우호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판단하는 겁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1989년 준공해 477가구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2020년과 지난해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3수 만에 통과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원과 도봉의 아파트 단지들도 줄줄이 예비 안전진단 신청에 나섰습니다. 많이 완화해주고 하면은 이쪽 노원가 있는 건 거의 다 대상이 돼요. 소홍도는 좋아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포함해 부동산 규제를 싹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수요에 맞게 실제 그 시장과 그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특히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임기 5년도 짧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진행하고 속도를 붙여 또 한 번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접수를 하려고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고요. 기다리지 말고 안전진단 비중 완화만 됐어도 진행을 하자라는 좀 입장이고요. 재건축뿐 아니라 다주택자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에 상담량이 한 10이었다. 라고 하면 20이나 30 정도로 늘었어요. 수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버티기로 들어가셨고요. 올해만 버티면 내년은 괜찮을 거다라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완화되면 꽁꽁 잠겨있던 매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다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앞다퉈 무엇을 추모했습니다. 자, 오늘이 천안함 사건 12주기인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과 천안함 승조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참석을 했었어요. 네, 두 사람 모두 행사장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진 않았는데요. 예. 대신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발언을 촬영해서 배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또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징후가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그런 서해 수호의 의지,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철학입니다. 네, 12년이 지났지만 이제 천안함 사건은 뭐 대북이나 안보 정책을 얘기할 때 언젠가부터 키워드가 됐는데요. 네,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또 최근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여야 모두가 안보 이슈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민주당은 더욱 굳건한 국방 태세를 갖춰서 다시는 북한이 도발 못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또 천안함 피격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마침 서해 수호의 날이었어요. 네, 기념식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은 안 나왔더군요. 네, 어제 SNS에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을 혼동해서 잘못된 사실을 썼다가 비난을 받자 또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그 여파 때문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가 주최한 북토크에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말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데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부담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문 캠프 출신의 저격. 자, 심평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캠프 인사였는데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네, 지난 19대 때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던 변호사인데요. 2004년 참여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도 올랐을 만큼 명실공히 진보 인사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등졌습니다. 예. 자, 이번엔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저격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이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과 장신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공개 비판한 건데요. 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과도한 사치를 했다 안 했다 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죠. 네, 이 과거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했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그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과거 발언을 보니까 이제 지난 청와대 5년 동안 특활비를 이미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을 또 실제로 했었죠. 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2월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또다시 내로남불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정부가 항소를 한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군요. 네, 그런데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공개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서 또 최대 15년간 비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유종의 미를 기대하는 국민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은 가면 갈수록 강대강으로 치닫습니다. 이번에 신형 ICBM을 발사한 걸 조선중앙TV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탓을 하면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잔뜩 과시하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신형 ICBM 발사 모습을 TV와 휴대전화,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켜보는 평양 시민들. ICBM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자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기운차게 발사되어 지구로 날아오는 그 모습이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의 불똥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특히 화성 17형이 자체 개발한 자주 국방력이란 점을 강조하고 모든 건 김정은의 업적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경의하는 창비서 동지께서 우리 자국을 위해 우리 인민을 위해 또다시 위험천만한 하성길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북한 선전 매체는 화성 17형이 미국을 겨냥한 핵심 타격 수단이라면서도 조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중앙TV는 4년 전 김정은의 첫 방중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흔들릴 수 없는 게 북중 간 혈연적 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끈끈한 관계는 UN 안보리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장준추 UN 중국 대사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제주도는 폭우에 강풍까지 몰아닥쳤다가 다행히 지금은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공항 운행도 재개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거센 빗줄기를 동반한 강풍이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한 울타리는 넘어져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주 지역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론 중형 태풍과 맞먹는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580mm가 넘는 장대비까지 더해지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호텔 방에 있었는데
창문이 몹시 흔들릴 정도로 잠을 설칠 정도로 상당히 심했습니다. 밖에 세워뒀던 차량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차인데 거의 막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냉장고 쓰러져 있고 길에 무서워져. 달리고 오는 중간에 막 그 차 밑에서 뭐가 빠지직 소리 날까 뭐가 나뭇가지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강풍 영향으로 어제 230편 이상 결항됐던 제주공항은 오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전날 결항의 여파로 일부 항공편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도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여름 태풍도 아니고 봄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부는 건 왜 그럴까요? 김태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강한 계절은 봄철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30년간 서울의 월별 평균 풍속을 조사한 결과 3, 4월 바람이 가장 강했습니다. 기온은 겨울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만 겨울에 못지않게 바람은 많이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겨울처럼 아주 차지는 않으니까.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의 속도 때문입니다. 남측의 고기압, 북측에는 저기압이 형성되면 강한 서풍이 부는데요. 남북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기압계가 조밀해지고 그 틈으로 공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강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봄에는 고기압의 이동 속도가 빨라 바람이 강해집니다. 봄철 기압 배치에 따라 중부지방에도 언제든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강원도 산불 때문에 잘 알려진 양간지풍도 이 같은 강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만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봄 가뭄에 강한 서풍까지 이어질 경우 봄철 산불 피해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중간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이 옥상까지 대피해야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간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기에 휩싸인 아파트 단지 주변은 순식간에 뿌옇게 변했습니다. 잠깐 어떡해. 옆집에 다 갔나 봐. 옆집에 다 퍼졌어. 연기 나오는 거 봐. 소방차에서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베란다에 달려있던 유리창이 와르르 아래로 쏟아집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30분쯤. 불이 시작된 곳은 7층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소리가 들려. 저기 불났다. 저기 불났다. 저기 불났어. 그래요. 이 화재로 7층에 살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주민들이 연기를 피해 옥상에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추가 인명 피해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불이 난 뒤에도 화재 경보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엉망이 아니었고 전혀 울린 거 없어요. 경보기나 안내방송이 전혀 없었죠.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싸게 판다고 해서 주문을 했더니 썩은 감자 또 곰팡이 핀 딸기가 배달 온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것도 정부를 믿고 임신부가 샀다면 말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물러진 딸기 표면엔 하얗게 곰팡이가 폈고 느타리 버섯과 연근은 신선도가 떨어져 표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사과는 상한 부분을 도려내도 짓무르고 푸석해 먹을 엄두가 안 납니다. 모두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임산부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낸 것들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이후 출산한 여성이 물건값의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쇼핑몰 구축과 운영 등에 투입한 국비만 158억 원.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엔 곰팡이 투성이다.
아이에게 상한 걸 어떻게 먹이냐는 후기가 빗발칩니다. 임신 7개월 차 윤모 씨도 주문한 농산물이 절반 이상 썩어 있었습니다. 도려내도 까맣고 껍질만 봤을 때도 살짝 거무스름한 게 보여서서 그래서 이제 자르면서 남편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사기당했다. 정부 사업이나 뱃속 아기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걸 후회했습니다. 더 좋은 품질이고 검수가 더 확실히 됐을 거라고 보고 정부 지원이다 보니까 더 책임감이 좀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나. 경기 지역 임산부 전용몰은 잇따른 품질 하자 논란에 사업 시작 8일 만에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면서 품질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검수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업 초기 준비가 부족했다며 품질에 문제 있는 상품은 환불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33만 명 넘는 사람이 새롭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벚꽃은 아랑곳 없이 남쪽부터 피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축제를 취소하곤 있지만 봄꽃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홍진호 기자입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 둘씩 터트린 꽃망울 사이로 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춘객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좀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시내 쪽이 벚꽃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나들이 나왔는데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봄꽃 축제로 꼽히는 진해 군항제는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꽃 특수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력 1,200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홍보와 질서 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년째 행사를 못하니까 또 지역민들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많은 지지가 있었는데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의도 벚꽃길과 송파 석촌호수 벚꽃길 등 주요 벚꽃 명소들도 공식 축제는 없지만 올해는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마냥 놔둘 수도 방역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감이죠. 레고를 주제로 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곧 문을 엽니다. 완성에만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고요. 강경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춘천 의암호 한가운데 있는 섬이 거대한 장난감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축구장 39개와 맞먹는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레고랜드입니다. 43m 높이의 알록달록한 전망대부터 500m 길이 롤러코스터까지 7개 테마구역에 40여 가지 놀이기구와 체험시설, 호텔 등이 마련됐습니다. 사용된 레고 블록만 50만 개가 넘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장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브랜드를 사랑하는 저희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를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완성되기까지는 11년이 걸렸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시공사 교체 등을 겪으며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미뤄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도심과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춘천대교입니다. 개장 후에도 진입로는 이 교량 하나뿐입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6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강원도청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일단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입장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1,000명을 뽑아서 시범 테스트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레고랜드는 다음 달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을 바꾸는 걸까요? 수도 키이우와 남쪽 마리우폴을 집요하게 공격하더니만 이제는 친러시아 성향인 동부 돈바스에만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침공 한 달이 넘었지만 수도 키이우를 손에 넣지 못한 러시아군. 그 사이 러시아가 인정하는 전사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На сегодня погибли 1351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이젠 친러 성향 주민이 많은 동부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Что позволяет,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 достижении главной цели – освобождения Донбасса. 침략 명분이었던 지역 장악으로 승리를 선언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 같은 전략 수정이 속임수일 수 있다고 서방 언론은 경고합니다. 실제 러시아의 공세는 남부 도시 마리우폴 등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당국은 어린이라고 크게 써놓았지만 폭격을 받고 무너진 극장에서 30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사한 군인을 태운 차량 이동 행렬에 경의를 보이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На швидку перемогу сподіваємося. Хай приходять, у нас є чим зустріти. 우크라이나 접경과 인접한 폴란드 미군 기지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과거天安문 광장에서 탱크에 맞선 시민들에 비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란다는 기름진 땅이지만 전쟁 때문에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식량 위기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최대 밀 수입국인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덮쳤습니다. 세계를 가다 카이로 황성호 특파원입니다. 비옥했던 우크라이나 흑토는 러시아군의 탱크에 짓밟혔습니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심어야 하는 밀은 파종 시기를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당국은 올해 작물 파종 면적이 작년 절반 수준도 안 되는 700만 헥타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була одним з найбільших експортерів продовольства. Але як ми можемо сіяти під ударами російської артилерії? Як ми можемо сіяти? 카이로 시민들이 주로 먹는 빵입니다. 발라디라고 부르는데요. 시민들과 당국 모두 빵값 인상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 have experienced this last week only, and it's before it was only £1. Now it's $1.5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밀은 인구 1억이 넘는 이집트 전체 소비량의 80% 수준. 빵값 상한선을 1kg당 800원 이하로 고정하고 빵 보조금도 대폭 올렸습니다. 가격을 높이면 최대 33억 원의 벌금도 부과합니다. 밀 수입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에선 빵 가격이 7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당국은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연일 언론 매체를 이용합니다. ما في انقطاع بالقمح، القمح موجود عنا نحن ذكرنا سابقا عنا كميات بتكفي لشهر ونص واليوم اطمنت بعد أكثر من كل 전쟁 충격에 따른 식량 문제는 아랍권 빈국부터 저격했습니다. الحرب الأوكرانية حتى الروسية هي عاد تأثر على العالم كله وليس علينا إحنا فقط. 2010년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된 아랍의 봄이 서민 생활고가 방아쇠가 됐기 때문에 각국은 식량 위기에 더 긴장합니다. 이미 이라크와 수단에선 빵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황성호입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밤사이 한반도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곤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6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 모레 아침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엔 서리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2도, 광주는 15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